깊은 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창가를 두드리는 빗소리만이 정적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하게 감싸 안을 이곳, 야담 서재의 문을 조심스레 엽니다. 이곳은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곳입니다. 안개 자욱한 조선의 깊은 산세, 그 속에서 피어난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인연의 기록을 꺼내보려 합니다. 자, 이제 무거운 어깨의 짐은 내려놓으시고 차 한 잔의 온기를 떠올리며 눈을 감으십시오. 이야기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폭우가 쏟아지던 문경세제, 그 절망의 끝에서 시작됩니다. 조선 중기 영남과 한양을 잇는 가장 험준한 요새인 문경세제는 이미 거대한 암흑의 바다였습니다. 하늘엔 거대한 구멍이라도 난 듯 분노한 용이 쏟아내는 듯한 장대비가 쉴 새 없이 몰아쳤습니다. 벼랑 끝을 타고 굴러떨어지는 흙탕물은 짐승의 포효처럼 골짜기를 울렸고 짙은 안개는 한치 앞의 길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길 한가운데 가난한 선비 이현이 서 있었습니다. 낡아서 군데군데 찢어진 갓은 이미 제 기능을 잃고 어깨 위를 짓눌렀고 빗물을 가득 머금은 도포 자락은 천근만근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번개가 밤하늘을 가를 때마다 드러나는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고 핏기 없는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의식이 진흙 속으로 침잠해가던 그때 숲의 두터운 장막 너머로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노란 등불 하나가 그의 눈동자에 맺혔습니다. 그것은 위태로운 바다 위에 뜬 마지막 구조선 같았습니다. 현은 마지막 남은 생의 기력을 쥐어짜 손톱이 빠지도록 진흙 바닥을 기었습니다. 비탈을 구르고 바위의 살점이 긁혀나가면서도 오직 저 등불을 향해 살아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나아갔습니다. 한편 숲 깊은 곳 은둔의 별채 안, 설화는 홀로 촛불 아래서 서책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밖은 천지가 개벽할 듯 소란스러웠으나 서재 안은 은은한 묵향만이 고요히 감돌았습니다. 그때 거센 빗소리를 뚫고 문틀을 긁는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화가 조심스레 문을 밀어 젖힌 순간 날카로운 비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치며 촛불을 꺼뜨렸습니다. 어둠 속 번개가 번쩍이는 찰나 문턱 앞에 진흙 범벅이 된 채 미동도 없이 쓰러진 남자가 보였습니다. 설화는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박질 치는 충격을 느꼈습니다. 숲 깊은 곳,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이곳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니. 잠시 멍하니 굳어있던 그녀의 몸은 이내 본능적인 움직임에 반응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저 사람은 죽고 말 거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가련한 존재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고운 한복 소매를 순식간에 적셨지만 설화는 비바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보세요.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녀는 현의 축 늘어진 어깨를 잡아보려 했지만 빗물과 진흙으로 무거워진 그의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선비님.
제발. 설화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의 팔을 잡고 온 힘을 다해 서재 안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운 진흙 위에서 발이 헛디뎌 넘어질 뻔하기를 수차례. 그녀의 가녀린 팔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아려왔지만 죽어가는 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간신히 현의 몸이 문턱을 넘어 서재 안으로 들어서자 설화는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가장 먼저 온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화로에 숯을 가득 채우고 부싯돌을 꺼내 불을 지폈습니다. 마른 쑥과 나뭇가지에 불이 옮겨붙자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녀는 연신 부채질을 하며 불꽃을 키웠습니다. 후끈한 열기가 서서히 냉골 같던 서재에 감돌기 시작하자 차디찼던 남자의 창백한 뺨에 아주 미세하게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늘게 떨리던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움직이는 것을 본 순간 설화의 눈가에는 그제야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것이 훗날 3년을 이어질 인연의 수레바퀴가 비로소 돌아가기 시작한 운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현은 고소하고 따뜻한 향기에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설화가 내온 잣죽 한 그릇은 얼어붙은 그의 인생을 녹이는 태양의 온기였습니다. 설화는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머리맡에 이불을 여며 주었고 창밖의 폭우 속에서도 이 작은 서재는 세상에서 가장 안온한 요람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은 창틀 사이로 스며든 맑은 햇살과 지저귀는 산새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난밤의 폭풍우는 잦아들었으나 쏟아져 내린 흙더미가 산길을 완전히 막아버린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뜻하지 않은 가둠은 두 사람에게 하늘이 내린 선물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이 기력을 회복하는 사흘 동안 두 사람은 작은 소반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현은 찻잔을 든 설화의 정갈한 손끝과 그 끝에 머무는 은은한 매화 향기에서 고결한 가문의 기품을 보았습니다. 설화 또한 붓을 쥔 현의 예리한 눈빛과 한 획 한 획에 실린 강직한 필체를 보며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창밖에는 다정한 가랑비가 내려 지붕을 토닥였고 서재 안은 설화가 조용히 먹을 가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습니다. 사각사각 먹이 갈리는 소리에 맞춰 두 사람의 심장 소리도 함께 울렸습니다. 현이 종이 위에 그리움을 담아 시 한 구절을 적어 내려가면 설화는 그 끝에 맑은 향기를 더하는 화답시를 지어 올렸습니다. 함께 낡은 서책을 넘기다 문득 손끝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두 사람의 가슴에는 창밖의 빗소리보다 더 큰 울림이 퍼져나갔습니다. 깊은 밤, 등잔불 아래 서로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하나로 길게 겹쳐질 때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직감했습니다. 이 폭우가 그치고 산길이 열리고 나면 서로의 인생이 이전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음을 말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비로소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길을 비추었습니다.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현은 품속에서 평생을 함께한 낡은 붓 한 자루를 꺼내 설화에게 건넸습니다.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머리에 꽂혀 있던 은비녀를 뽑아 그의 손바닥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었습니다. 현은 차가운 은비녀에서 전해지는 그녀의 온기를 느끼며 설아의 젖은 눈동자를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낭자, 내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이 비녀의 주인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소. 이 은비녀를 들고 다시 당신을 찾는 날, 내 남은 평생을 모두 낭자에게 바쳐 이 보은을 갚으리다. 설아는 대답 대신 옅은 미소로 화답하며 멀어져 가는 현의 뒷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평화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현이 떠나고 불과 사흘 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횃불을 든 역졸들이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곳이다. 대역죄인의 일가가 숨어든 은신처가 바로 여기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불길은 두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던 서재를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설아는 연기에 휩싸인 아비를 구하려 했으나 거친 오라줄에 묶여 차가운 진흙 바닥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멈추십시오. 저희 아버님은 결코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함입니다. 설아는 피를 토하듯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돌아온 것은 역졸들의 차가운 창날과 무자비한 발길질 뿐이었습니다. 붉은 화마가 두 사람의 추억이 깃든 서재 기둥을 갉아먹을 때 설아는 타들어가는 서책들을 보며 차마 소리내어 부르지 못할 그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선비님, 부디 돌아오지 마십시오. 이곳은 이제 지옥이 되었습니다. 나를 잊고 부디 살아만 계셔 주십시오. 자신을 구하러 오겠다는 약속이 현에게 화가 될까 두려워진 설아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어둠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로부터 고통스러운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은 설아를 다시 만나겠다는 일념 하나로 뼈를 깎는 고통 속의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당당히 장원급제하여 임금 앞에 섰습니다. 현의 강직한 성품과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알아본 임금은 그를 곁에 두고 크게 아꼈습니다. 임금은 현에게 비단옷 대신 낡은 갓과 마패를 내리며 밀명을 내렸습니다. 그대의 그 고든 기계로 썩어 빠진 지방의 수령들을 심판하고 고통받는 백성을 구하라. 현은 어사가 되어 전국 팔도를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관복 대신 해진 도포를 입고 백성들의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굶주린 백성에게는 자신의 주먹밥을 떼어주고 억울한 사연이 있는 곳이라면 험한 산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귀신도 모르게 나타나 탐관오리를 벌하는 청백리라는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현의 가슴 한구석은 늘 시린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느 고을을 가든 그는 밤새도록 관아의 낡은 기록들을 뒤지며 한 여인의 이름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낭자, 대체 어느 하늘 아래서 고초를 겪고 계신단 말이오. 그러던 중 남해의 한 고을에 악랄한 사또 박만호가 억울한 누명을 쓴 양반가 출신의 관비를 모질게 핍박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현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것이 운명이 자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호임을 말입니다. 그는 어사화를 가슴 깊이 묻은 채 낭자가 기다리고 있을 남해를 향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을 달렸습니다. 남해관아, 박만호는 술에 취해 설하의 옷고름을 낚아챘습니다. 오늘 밤 내 침소에 들지 않으면 내 아비의 목숨은 없다. 설하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 육신을 짓밟을 수는 있어도 나의 영혼은 결코 굴복시키지 못할 것이오. 분노한 박만호가 그녀를 끌고 가려 하자 설하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의 손등을 물어뜯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박만호의 매질이 이어졌고 설하는 차가운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남해 관아의 앞마당은 광기 어린 흥청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또 박만호의 생일 잔칫날이었지요. 담장박 백성들은 가뭄과 가혹한 세금에 시달려 초금목피로 연명하며 신음하고 있었으나 관아안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마당 가득 차려진 술상 위에는 백성들의 기름진 고혈로 빚은 술이 넘쳐났고 산의 진미가 겹겹이 쌓여 상다리가 휘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좋구나. 더 마시고 더 춤을 추어라. 오늘 이박만호의 생일이 곧 이 고을의 경사가 아니더냐. 박만호는 기름기 번들거리는 얼굴로 껄껄대며 양옆에 기생들을 끼고 앉아 흐드러지게 웃어댔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기생들이 가야금 소리에 맞춰 붉은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춤을 추었고 술에 취한 관리들은 안주를 입가에 흘리며 추태를 부렸습니다. 그들이 마시는 술잔 하나에는 농민들의 1년치 눈물이, 그들이 뜯는 고기 한 점에는 아이들의 배고픈 울음소리가 박혀 있었으나 박만호의 안중에는 오직 자신의 권세와 쾌락뿐이었습니다. 잔치가 절정에 달했을 때 박만호가 술잔을 내던지며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그 요망한 년을 끌어내라. 내 오늘 그 자존심 강한 년이 내 발치를 기는 꼴을 보며 안주를 삼으리라. 잠시 후 지하 감옥에서 고초를 겪어 초췌해진 설화가 마당 한복판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박만호는 비틀거리며 다가와 설화의 턱끝을 발끝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보아라, 고결한 척하던 양반댁 교수가 이제는 술상의 구경거리가 되었구나. 어서 술을 따라 내 흥을 돋우어라. 박만호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설하의 얼굴에 술을 끼얹었습니다. 설하는 형형한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네 이놈, 이 술잔은 백성의 피요. 이 고기는 백성의 살이다. 내 놈의 탐욕이 곧 내 무덤이 될 것이다. 분노한 박만호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인연이 끝까지. 당장 전연의 옷을 벗겨 기생들 틈에 세워라. 만백성 앞에서 수치를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광기에 사로잡힌 박만호가 설하의 어깨를 잡아채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천둥 같은 함성과 함께 역졸들이 번개처럼 들이닥쳤습니다. 박만호의 술잔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당 끝에서 푸른 도포를 휘날리며 걸어 들어오는 한 사내. 그의 가슴에서 빛나는 마패는 박만호의 죄악을 심판하는 태양처럼 눈부셨습니다. 박만호는 듣거라.
너는 백성의 고혈을 짜내고 무고한 여인을 겁박한 대역죄인이다. 박만호는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실수였사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현은 서슬 퍼런 음성으로 꾸짖었습니다. 실수라. 내 말 한마디에 가문이 망하고 여인이 지옥을 견뎠다. 저자의 관복을 벗기고 칼을 씌워 당장 하옥하라. 박만호의 비명은 백성들의 환호에 묻혔습니다. 현은 먼지투성이가 된 설화 앞에 무릎을 낮추고 3년간 품어온 은비녀를 그녀의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낭자, 너무 늦어 미안하오. 이제 내가 당신의 방패가 되어 평생을 지키겠소. 지독했던 시련의 계절이 지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현은 설화 가문의 누명을 벗겨주었고 화려한 권세 대신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할 소박한 삶을 택했습니다. 두 사람은 인연의 끈을 맺어주었던 문경세제 산기슭으로 돌아와 정갈한 기와집 한 채를 지었습니다. 집의 중심에는 예전 별채를 닮은 작은 서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안식처입니다. 창밖에는 들꽃이 피고 서재 안은 찬물 끓는 소리가 정겹습니다. 현이 붓을 들면 설화는 곁에서 먹을 갑니다. 마주치는 시선마다 애틋한 연모의 정이 번져나갑니다. 선비님, 어찌 쓰지는 않으시고 그저 소첩의 얼굴만 그리 보고 계십니까? 설화의 물음에 현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합니다. 그대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너무도 꿈만 같아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구려. 내게는 종이 위의 시보다 그대의 눈동자에 비친 나의 모습이 더 소중한 문장이라오. 현은 설화의 어깨를 감싸 안고 설화는 그의 가슴에 기대어 지난 고통을 씻어냅니다. 달빛 내리는 서재는 지극히 평온한 낙원이 되었습니다. 폭우 속 잣죽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인연. 3년의 모진 세월, 차가운 감옥의 어둠 속에서도 설화가 심장처럼 품에 안고 버텨냈던 그 낡은 붓한 자루. 그리고 현이 가슴속 가장 뜨거운 곳에 간직했던 은비녀. 이제 이 두 물건은 서재 가장 높은 곳에 나란히 놓여 약속과 사랑을 증명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묵향처럼 영원히 마르지 않고 흐를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도 이런 고요한 서재 하나가 생겨나길 바랍니다. 삶의 거센 폭우 속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아도 어딘가에는 당신을 위한 따뜻한 등불과 잣죽 한 그릇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모든 근심은 창밖의 달빛에 맡기시고 깊고 평온한 안식의 잠으로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야담 서재였습니다. 당신의 밤이 묵향처럼 은은하길 바랍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